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심리검사 및 평가라는 과목으로 수업을 제가 하게 됐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복학생도 있는데 유근준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첫 학기를 인사드리기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에게 미리 제가 올려드렸죠. 심리검사 및 평가 제가 실러버스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오늘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의 목표,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상담자로서 필요한 심리검사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심리검사 전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법까지 배우고,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상담 현장에서 심리검사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심리검사 위주로 저희가 해석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제 이 단톡이나 이거로 순서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자기 발표에 따라 발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덧붙여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해석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평가는 거기 있는 걸 보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주 교재는 심리검사 2의 3판. 최정윤 선생님이 지으신 건데요. 심리검사 2의 3판. 제가 실제로 박사할 때 이분한테 이제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 통합적이시고,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 심리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좋구나 하는데, 다행히 여기 시그마 프레스에서 이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쓰여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혹시 박사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강의를 해 나가실 때 제 개인적으로는 번역서는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번역은 말 그대로 그냥 책을 통째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말도 해석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쓴 책은 말 그대로 그 책을 가지고 자기가 소화해서 썼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웬만해서 뭐 이제 제가 읽을 때는 모르겠지만 강의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쓴 책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쉽고 실제적으로 쓰여져, 이 책을 주 교재로 하고 제가 심리검사 전반에 대해서 살펴본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장도 되게 짧게 핵심적인 것만 진짜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다른 것들도 좀 여기 없는 것들 좀 봤더니 두 번째 심리검사 이해와 활용 오윤선, 약간 좀 이 표지 이거는 제가 안 올려도 이건 부교재이기 때문에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은 이거를 참고하라는 의미로 제가 두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제 다른 책을 사면 안 되니까 어떤 책인지는 과대한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인격협회 TV라고 하는 것이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강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모르시면 여기에 제가 그 전에 했던 강의하고 심 교수님 강의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나는 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니까 그 강의도 들어보시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올려라 하면 인격협회 TV에 올리겠습니다. 올리게 되면은 올렸다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올려드린 그 실력부스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 있죠? 여기 9주차와 13주차. 파란색 글씨가 바로 오윤서, 부교재 2번 교재가 파란색 글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파란색 책에, 두 번째 책에 심리검사 이 3판하고 이렇게 중복되는데 여기 없는 거, 여러분 알다시피 MBTI나 이고그램이나 홀랜드는 여기 있는 심리검사는 1 플러스 2는 2 이 정도로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올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내가 잘 모르는 심리검사 있으면 여러분이 체크해 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는 제가 강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래도 이제 간단한 OT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심리검사란 무엇인가, 심리검사의 종류 및 언제 실시하는 게 좋은가,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1장 심리검사에 대한 개관 중에서
5번하고 6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 2, 3, 4번까지 한다는 소리겠죠? 아니면 시간상 3번까지밖에 못하면 다음에 4, 5, 6 해서 심리검사에 대한 개강. 여러분 책 있으신 분은 보시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1장 짧습니다. 참고로 1장 발표를 맡으시는 분은 이제 아주 쉽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2장에서는 지능평가, 웩슬러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웩슬러 지능검사 굉장히 유명한,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것만 쓴다고 해도 가온이 알죠.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좀 내용이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외울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2장 지능평가 웩슬러 지능검 30초까지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하고 신경심리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4주는 웩슬러 지능검사를 여러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배우신 저희가 이제 임상심리를 따고 있는 분이 이걸 배웠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기 오늘 카메라 설치해 주시고 저희 칼빈 박사 수료를 하신 강창성 님께서 웩슬러 지능검사 새로운 거 3판, 4판 있는데 새로운 거를 저희가 협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또 어떻게 하는 건가 시연을 부탁을 드렸어요. 요거를 이 시간에는 제가 강창성 우리 선배께서 해주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연을 해야 되는데, 또 강의 일정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한다 하면은 다시 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웩슬러 지능검사는 일정이 변경이 되면 다른 게 하나씩 올라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장 MMPI 가장 유명한 심리검사죠. 이거는 상담자가 이거 모른다.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정도로 MMPI는 너무나도 유명한 다면적 인성검사, 심리검사를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MMPI 검사지를 4주차 드릴 거예요. 4주차 드리면 새로운 겁니다. MMPI2겠죠. MMPI2 검사지를 드리면 여러분 집에서 실시해서 그 답안지가 있죠.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566문항. 이제 길죠. 그거를 이름하고 나이하고 학력 거기 써 있는 칸이 있어요. 뭐뭐 쓰라고 그거를 하셔서 신희수님하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한테 답안지 결과지를 보내주시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MMPI 여러분의 프로파일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럼 가지고 오시면 자, MMPI 검사가 어떻게 하는 건가 해석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6주차에는 2코드, 3코드 이렇게 있어요. 뭐 우리는 쌍척도 이렇게 하는데 두 쌍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는 법까지 배운 다음에 중간중간 근데 여러분 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체 해석이 되겠죠? 그걸 배우면서 하니까 나는 2개가 올라가 있네. 그러면 2코드라 그러고 3개가 1번, 5번, 6번이 올라가 있으면 3코드라고 합니다. 수업 때는 배우겠지만 그 해석하는 법을 배우면서 7째 주에 MMPI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3주에 걸쳐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정신역동적으로 여러분 자기 걸 해석해보고, 했죠?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침을 배우고, 또 수업 시간에 하나 갖고는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료는 자기는 자기 거 해석해 봤을 거 아니에요? 동료가 해석하는 것을 보고, 시간이 되면 동료 2, 그러니까 나와 플러스 다른 동료 2명 하면 3케이스를 여러분이 MMPI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MMPI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 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치면 상담을 통해서 잘 이렇게 내가 변화가 가능하니까 충분하게 이게 MMPI가 특이한 게요. 거짓말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면 다 뜹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 신기하게 그걸 잡아내요. 아주 잡아내는데 선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하면은 다른 프로파일은 건강하게 나올지 몰라도 방어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검사를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거짓말로 하거나 방어를 하게 된 것까지 다 치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는 8주차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 중간고사 이때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도 미리 미리 이렇게 어느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때 과제가 있으면 이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9주차부터는 SCT 들어보셨죠? 문장 완성 검사, Sentence Complete Test에서 문장 완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때 좀 간단한 교재 이해나 MBTI 검사. 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또 내 거는 알지만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해석하는 법 알려드리고 이거 그래 너무나 잘 쓰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10주차에 BGT 어떤 기질 검사 여러 가지 그런 걸 검사하는 BGT 그다음에 MMPI 척도를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척도가 0번부터 9번까지 척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코드 해석을 제가 보면 자 4번하고 6번이 떴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세 가지 척도가 뜨면 어떻게 해석해야 너무나 중요해서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중간중간 외워두셔서 그때 MMPI 척도는 시험을 이때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주차에 HTP House Tree Person 그죠? 하우스 트리 퍼슨 약자는 HTP 그림 검사가 있죠. 집, 나무 그림 검사. 이거를 여러분들 실시해보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되시면 나와 2명 아니면 3명 아니면 전체 다까지도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분 한 분 또 HTP 검사를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흐라고 보통 로샤라고 하죠. 줄여서 로샤 검사를 하는데 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쓰진 않아요. 이거 임상심리가 쓰거나 그 다음에 병원 장면에서는 반드시 정신과 병원에 쓰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로샤 검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우고 그 다음에 13째 TAT 주제 통합 검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제 통합 검사가 어떤 건지 좀 배워보고 홀랜드라고는 진로 탐색, 진로 적성. 그러니까 어떻게 진로가 적성이 하냐. 그래서 홀랜드와 비슷한 진로 적성은 한데 비슷하게 디스크 들어보셨죠? 디스크 검사를 실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주는 저희 이론 과목을 다 배운 다음에 상담 실습으로 감수성 훈련과 일일을 하고 또 기말고사를 해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과제는 여러분이 발표 순서를 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요약 정리를 해 오시고 인원수에 맞게 여러분이 복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주에 반드시 동영상을 시청하셔서 시청 요약 및 감상문 또는 배운 점, 느낀 점 여러분 어떤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시청하신 다음에 2주차에 무조건 저에게 메일이나 또는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심리검사를 정리한 보고서. 만약에 여기 있는 심리검사를 제가 한두 개 빼고 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풀 배터리라 그래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심리검사를 보통 우리가 풀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종합 심리검사라고 하겠죠. 풀 배터리 검사를 여러분이 막 5개를 했으면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찍든지 스캔을 떠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리검사를 해석해 보시고 자, 심리검사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목적은 상담 훈련하니까 이 내담자는 이런 면에서 이러한 상담이 필요하다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는 법을 샘플을 제가 한 3개 좋은 샘플, 대략적인 샘플 3-4개 들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심리검사를 타인 것처럼 객관화를 해서 여기 만약에 최정미이면 할 때 최정미 이분은 해가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해석해서 한 최하 5페이지, 6페이지 되겠죠? 저한테 제출해 주는 게 과제 제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습 수업인 경우에는 매 수업마다 자 했잖아요. 여러분 심리검사 했으면 그것에 대한 자기 발견 및 통찰을 이거는
한 페이지 정도만 되겠습니다. 매번 난 MMPI 검사를 해보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내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나를 치료해 왔는지 치료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아직도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니 왜 그런가 등등에 대한 여러분이 통찰 보고서를 이거는 통찰 보고서는 실시한 그 주에 있어서 다음 주에 저에게 메일이나 또는 이렇게 프린트아웃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심리검사 및 평가를 제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집에서 미리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사실은 1장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요게 여러분이 텍스트로 해서 나중에 해석할 때 요걸 봐가시면서 이거 뭐지? 예를 들면은 76쪽에 보시면 76쪽 책 있는 분 한번 잠깐 펼쳐보세요. 76쪽 MMPI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LFK 촉도가 삭가형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76쪽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여기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거 높게 됐을 때는 요런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심리검사는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검사자라 그러죠. 검사자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저 심리검사 슈퍼비전 해놓은 거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베껴 쓴 거야. 여러분 이거를 참고를 해서 내가 이해해서 해석을 하라는 거지 여기는 그대로 베꼈으면 물어보죠. 자 그래서 삭가청이 뭔데? 그랬더니 네? 책 보지 말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데 이해가 되시겠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고 쓰셔야지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하거나 그럴 때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때때로 책에 없을 때가 있죠. 제가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거 잘 이해하셔서 이것이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심리검사 이해라고 되어 있죠. 이해. 먼저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신 다음에 해석을 해내야지. 안 그러면은 돌팔이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심리검사 해석수의 주의점. 해석수의 주의점은 자 심리검사는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사람의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심리검사 해줄 때 단정적으로 하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래 보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점은 심리검사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들 좋은 종합병원 가면은 열이 나면 왜 열이 나는지 염증 때문에 열이 나는지 다른 것 때문에 열이 나는지 각각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또 완전히 확실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그래 보입니다. 프로테이지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인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심리검사 A를 한 다음에는 B와 C, D, E, F 이렇게 다른 보조 심리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A 검사에도 나타나고 B에도 나타나고 C에도 나타나고 D에도 나타나면 이 분이 이 경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그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심리검사를 하다 보면 되게 특이하게 A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울증이 나타났다고 쳐보세요. 근데 다음에는 우울증이 없어요. 만약에 에고그램에서 FC가 높은 사람은 우울지수가 FC는 프리차일드니까 굉장히 낮은데 FC가 되게 높아요. CP도 낮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면은 이 우울은 진짜 우울인지 아니면 가짜 우울인지를 이렇게 판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아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풀 배터리 검사로 여러분이 하시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자, 풀 배터리를 한다고 해서 검사를 해서 눈 검사를 할 거 눈에 이상이 있는데 눈하고 코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풀 배터리를 할 때도 연결되는 배터리가 있어요. 이렇게 총집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상관도 없는 검사를 가지고 풀밭대를 하면 굉장히 내담자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이 심리검사는 정확하게 배우시고 실시를 하셔야지만 이게 검사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배운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한 20케이스 정도, 최소 20케이스 정도를 슈퍼비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협회는 계속 그럽니다. 저희 이제 임상심리 배우거나 그러면은 제가 심리검사를 시켜 일부러. 그다음에 해석을 적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보면은 좀 과하게 얘기해서 웃기지도 않게 해석을 해온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20케이스는 슈퍼비전을 받아서 잘 해석해야지만 그때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 심리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심리검사를 하게 되면은 가급적 임상심리 자격증, 국가 자격증 있죠? 국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해석해서 내야지 여러분이 배웠지만 할 수 있으면 국가 자격증이 없으면은 자기 이름을 쓰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제 박사제 분들이 그거를 해석했을 때 해준 거예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항상 이렇게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가지고 왔어요. 고소하겠다고.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해석했느냐.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고소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거든요. 당신이 왜 이렇게 자격도 없는데 했느냐.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서 봤더니 실제로 해석을 좀 잘 못했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국가 자격 임상심 그런 거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나중에 상담할 때 심리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 자격이 없다 하면은 그냥 심리검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언어로 설명하시면 돼요. 언어로.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어로 설명하면 되지. 이렇게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안 그러면 요즘에 내담자들 되게 똑똑해서요. 검사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한 분도 어떻게 했냐면 다른데 심리검사, 임상심리사한테 똑같이 검사를 해서 해석실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왜 당시 이렇게 해석했느냐 해서 또 우리 이제 레지던트를 괴롭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여러분도 보호해야 되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니까 좀 정확하게 심리검사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언제 할 때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또 내담자가 누가 봐도 참 이해될 만한 그 정도 될 때까지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집에 있으시겠죠? 집에 있는 책 중에 심리검사에 대한 개관 1장 보겠습니다. 자, 1장 보기 전에 여러분 목차를 한번 보실게요. 목차를 차례 보면 자, 지은이의 말 그거를 항상 모든 책은 여러분이 서론과 지은이의 말을 꼭 읽어보시고 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검사 개관 짧게 12쪽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진만 말 그대로 너무 이 책이 좋은 게 쓸데기 없는 내용을 싹 빼고 아주 핵심적인 개관을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2장 지능평가 웩슬러 지능평가를 보시면 지능이란 무엇인가 하고 구성, 실시, 그 다음에 각 지수와 소검사들이 측정하는 기능 및 임상적 고려점 있고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쪽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고 질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 다음에 신경심리평가 각각의 점수의 기억에 대해서 주의 집중력에 대해서 언어의 기능, 시공간 능력 그 다음에 실행증, 그 다음에 관리 기능, 그 다음에 성격 및 정서, 일상 행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능검사 웩슬을 한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구나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MMP 다면적 인성검사 어떤 병리나 성격을 측정하는 건데 이거를 쭉 보시면 여기 개별척도 6번 볼게요. 개별척도 말 그대로 타당적 척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당적 척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검사를 한 이 사람 수검자라 그러나 피검자라 그러나 피검자가 한 것을 타당도를 보는 거예요. 타당도가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도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척도 이코드 두 개가 올라간 거를 쌍척도라고 그러거든요. 이코드라고 합니다. 두 개가 상승했을 때 단독 상승했을 때 그다음에 두 개가 1, 3, 3, 1, 1, 6, 6,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거를 딱 보면 1, 3,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아이고 1, 9가 떴네? 그러면 어떤 유형인지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겠죠? 외우셔 그거에 대해서 쭉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GT, HTP 검사, 그다음 로샤 쭉 넘어가고 TAT 이렇게 8장 필요한 것만 딱 엑기스로 모아놨어요. 8장 문장검사 검사를 되겠습니다. 심리검사에 대한 개관, 심리검사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심리검사는 먼저 성격이나 지능이나 적성 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파악해서 쭉 넘어가서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제목이 심리검사한 다음에 평가를 하셔야죠. 평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가, 지능이 어떠한가, 적성은 어떠한가 파악, 이해를 한 다음에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차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떤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에서는 심리검사를 진단과 평가의 보조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심리검사를 통해서는 먼저 얻은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면담해보고 면담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겠죠. 행동도 관찰해 봐야 됩니다. 심리검사 실시할 때. 그다음에 개인력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어떤지를 전체를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그런 전문적인 과정이 바로 임상심리학에서 주로 하는 것들인데 심리검사 특별히 아까 첫 번째 줄에 있는 성격이나 지능 검사 등등등 그 사람의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평가하는 걸 심리검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 역사.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사람들을 꼭 아셔야 돼요. 먼저 실험심리학의 창시자를 분투 있죠? WNT 독일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그전에는 상담 심리가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측정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분투가 실험심리학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또는 실험심리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객관적인 측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투.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분투의 이 단점이 뭐냐면은 개인차를 발견을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리검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떤 성격 특성을 이 사람이 중요시했어요. 근데 개인차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 이때는 정말 그랬어요. 개인의 어떤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1900년쯤에 바로 정신검사, 멘탈 테스트라고 나와 있죠? 정신검사라는 단어가 1900년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현대 용어에서 심리검사, 정신검사라는 그런 것이 바로 시조가 누구냐 봤을 때는 갈턴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카텔로 보는 사람이 있고 비네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비네는 그 유명한 지능검사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비네. 그때 그래서 원래 지능검사 자체가 비네 스탠포드, 비네 시몬.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웩슬러로 바뀌긴 했는데 비네 지능검사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턴이 질문지 조사법, 그 유명한 쌍생아 연구법. 쌍생아들은 그죠? 어떻게 비슷한가 다른가 쌍생아 연구법을 했던 사람이 갈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우생아, 여러분 아시죠? 우생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더
훨씬 더 이렇게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할 것들은 지능은 유전적인 것이다.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주장한 사람이 바로 갈튼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케텔 정신검사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철저한 3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통제하고 지능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통제가 돼야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주장한 사람이 바로 케텔입니다. 그래서 케텔에 와서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개인차 연구를 하게 한 사람이 케텔입니다. 그래서 이때 케텔이 여러 가지 미국에 가서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지능검사를 제안했는데 그 다음에 비내가 케텔을 보면서 너무 좀 조잡하고 좀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면서 1904년에 여러 가지 특별히 정규 교육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아동들, 소위 말해서 보통 지능보다 떨어지거나 학교에 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해서 아동의 기억과 상상력, 지능 이런 도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객관적인 진단 도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했고 비내는 시몬과 함께 동료 시몬이죠. 시몬과 함께 정상화와 정신지체화를 감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만 해도 정신지체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을 못 쫓아오는 그 목적으로 원래 지능검사가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은 정상적이냐 정상적이 아닌 정신지체화냐 감별을 할 목적으로 비내하고 시몬이 만들어져서 비내, 시몬 지능검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표준화해서 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터만이라는 사람이 이 지능검사를 어떻게 됩니까? 스탠다드, 표준화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스탠포드 비내검사. 굉장히 유명한 지능검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했다면 바로 이 스탠포드 비내 지능검사를 한 거예요. 전주국적으로 이 지능검사를 가지고 했거든요. 이런 검사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거 대부분 지필로 하잖아요. 지필로 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써서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거 책도 못 읽고, 작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럼 지능검사를 못하냐. 그래서 동작하는 여러 동작성 검사들이 추가가 되면서 지능검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필검사용 검사, 그다음에 동작성 검사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 가지 지필검사 제적도 하고 집단용 지능검사가 나오기도 하고 1939년에는 성인용 지능검사가 나오죠. 성인용 지능검사.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인들 대상으로 한 지능검사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웩슬러 지능검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008년에 웩슬러 지능검사 4판이 개정될 것까지 지금도 잘 쓰여지고 있고 도구도 아주 좀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프로이드의 내용이 나오고 융의 단어 연상 검사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투사 검사로 제일 유명한 로샤 검사. 로사가 왜냐하면은 나중에 배웁니다. 객관적 검사와 투사 검사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투사 검사로 로샤하고 뒤에 나온 TAT 이 두 개가 바로 투사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보시고 다음 주 수업 때는 심리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객관적 검사, 투사 검사. 자, 여러분 6쪽부터 좀 읽어보시고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6쪽부터 다음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수업 때 보도록 하고 그다음 발표자는 여러분이 단톡으로 서로 누가 할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